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최현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한 윈도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경기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 지금 그 방역 단계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미 빠른 국가 같은 경우 5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그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의 역성장과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부분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용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의 역성장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국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국면에 좀 접어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현재 높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심각해질 경우, 지속적으로 좀 강화될 경우에 경제가 역성장하는 국면도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계속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 4월 달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이번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일단 당초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물론 이머징 국가는 조금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살짝 꺾이는 모습들, 아니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높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전부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아직 미국 시장은 이제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밤에 아마 FOMC 회의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정확히는 4분기 정도에 인상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많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올해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8월 달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25일인가 금통위가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잡혀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진국은 내년도, 이머징 국가는 올해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3분기 GDP 부문별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번 3분기에 가장 특징적인 측면들이 건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마이너스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자율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가 위축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머징 국가가 금리를 빨리 올린 이유는 대부분 인플레이션, 과거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중남미라든지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수요를 위축을 시키면서 경제 성장률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스태그플레이션의 논의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FOMC 결과를 보면은 2022년도, 내년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내후년 2023년도에 3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뭐 저점 기준으로 0%인 금리가 1% 정도까지 앞으로 내후년까지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진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가 위축되는 같은 이제 어떤 움직임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역성장하는 국면들을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뭐 올해 살짝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한 3%대 정도에서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 자체도 지금 현재 한 80불대 중반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서 지속적으로 한 60불대 중반 정도에서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크지 않고, 또 하나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사실 역성장을 했던 케이스는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한번 살짝 역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전 세계 경기가 역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살짝 되고 인플레이션은 기존보다는 조금 높은 한 슬로우 플레이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좀 자극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용어로 인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경제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나마 안정적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즉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이 나온다라든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이머징 국가에서는 높지 않다라든지 아니면은 한번 걸렸던 사람이 뭐 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유로 해서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면은 역성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공생을 해야 되는,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현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했던 국가는 올해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뭐 정확히 위드 코로나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역 단계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7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스크 벗고 코로나랑 같이 산다,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일단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상점이나 뭐 시간이라든지 오픈 시간 이런 거를 조절하긴 하지만 만약에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방역 단계를 내지는 방역의 강도를 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제 활동을 스탑시키던 그런 작년도에 아주 엄혹했던 그런 환경보다는 조금 더 코로나와 공존을 하면서 경제의 활성화 자체를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첫 번째,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시작하는 시기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이스라엘이 한 5월 달 정도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일별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7월 달, 8월 달에 확진자 수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국가들이 7월 내지 8월에 전부 다 9월 사이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시행 이후에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들은 여러 국가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고 났더니 치명률이, 즉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사망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1월에서 2월 4일, 즉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기 전이죠. 이때의 치명률과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내지는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진 이후에 치명률을 보면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모든 국가들에서 치명률이 굉장히 2.9에서 0.35로 영국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요. 덴마크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프랑스 모두 큰 폭으로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독감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나라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나라들이 인구 밀도에 따라서 도대체 위드 코로나 실시 이후 최대 일간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회귀 분석에 따르면은 이론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실시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 밀도를 감안했을 때 그 이전에 시행한 나라들의 어떤 통계를 반영을 시키면 최대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일벌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계속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보통 한 2,000명대 정도가 가장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소비도 엄청나게 줄고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식료품점의 방문자 수도 줄는 이런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역 조치 강도를 하락시킨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결제 활동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지금의 상황에서 치명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장을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 시작을 했을 때 과연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 보는 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이제 업종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항공이라든지 호텔 레저라든지 아니면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항공주들을 보시면은 이미 항공주들은 최근에 그동안에 계속 적자가 났었죠. 이제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선행 12개월 동안에 이익을 얼마나 낼 걸까 하는 부분이 항공 부분은 이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주가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기 시작한 게 6개월이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월 달에 얀센 백신 시작할 때부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 벗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들이 움직였던 게 굉장히 오랜 시점이었던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로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 거는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봤을 때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호텔 레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추정치 자체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어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어떤 뉴스라든지 테마라든지 그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적정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 업종은 상대적으로 이미 주가에 많은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고 종목에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히려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익은 과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엊그제 실적 발표를 한 LG 생활건강이나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3분기 매출은 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센티멘탈 때문에 조금 주가가 이제 약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에 따르는 이익의 성장이 나오는 부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유통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유통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음식료 업종도 약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하고 앞에 스태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노란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 우리나라,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의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뭐 연두색이 3개월, 하얀색이 6개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 달, 석 달, 6달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가 굉장히 지금 헝다나 이런 이슈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되는 중국 증시조차도 한 달, 석 달, 6달 수익률이 전부 플러스인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기관들이 팔아서 그런가? 답은 실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나타난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12개월 동안 얘네들이 이익을 얼마나 내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연두색으로 나타난 S&P 500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난 유로스탁스,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나타난 중국의 상해 증시 모두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 노란색으로 나타낸 우리나라 기업 실적을 보면 꾸준히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실적 뭐 다른 모멘텀이 있고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부러지는 모습들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로 확인한 이상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다시 업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증시도 저 미국과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최근에 좋은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증시의 어떤 실적을 보시면은 내년도에도 이익은 증가를 할 걸로 예상되긴 하지만 내년 어느 순간에는 좀 이익이 현재 시점보다는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EPS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장률이 올해를 피크로 둔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의 12개월 포워드 EPS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좀 찾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딱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EPS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은 여기 연한 연두색으로 나타낸 포스코, 뭐 최근에 철강 가격 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예대 말진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KB금융 정도, 요 정도가 뭐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올라가다 처음에 꺾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 정도가 살아 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실적 추이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게 단순히 IT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던 기업들의 이런 어떤 EPS 예상치 자체가 조금씩은 꺾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은 계속 잘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그럼 안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까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도 뭐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테슬라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고 과대평가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이번에 들어가지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던 거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라든지 12월 달 회의를 통해서 아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자체가 가시화될 경우에 물론 상당 부분 주가에 그동안에 반영시키긴 했었지만 한 번 더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12월 3일 날 지금 내년도 임시예산안 기한이자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지금 유예를 시켜놨던 그 기한이 12월 3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단기 채권들의 수익률이 12월 초순 이후에 이상하게 높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요때 만기하는 애들은 완전 디폴트는 아니긴 하지만 며칠 늦게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한 달 정도를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시장이나 뭐 이런 쪽 지금 우리나라에 좀 실적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상승 턴을 해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3,300포인트 이상을 벗기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테이퍼링이란 말은 사실 한 번 나왔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2013년도에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가치주 대비한 성장주의 어떤 상대 수익률을 보면은 그때도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보였는데 결국은 성장주라든지 이쪽이 계속 시장을 주도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성장주의 범위에 들어갈 거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애들도 대부분 성장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꾸준히 시장의 상승을 이끌 거다.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FOMC 통해서 금리 인상 개시에 따른 악재가 노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한국 시장이 강세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얘네들의 7월 달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사실은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공장이 이런 동남아 지역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셧다운을 하고 결국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뭐 대표적이죠. 이 부분이 공급이 못 되다 보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가격이 약세로 돌아갔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확진자 수가 줄어든 모습 자체는 이런 반도체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한국을 버티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과 전체 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이런 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빠르게 상승했던 환율이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그동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까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80불 중반까지 올랐던 유가도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이 만약에 생산에 수출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가능할 부분들이 있어서 글로벌 IB들의 예상처럼 내년도에 뭐 한 60%, 60불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시장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국의 최근에 꺾어졌던 아까 12개월 선행 EPS 자체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지수 상승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뭐 오늘 정도는 뭐 어제도 그렇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한국 시장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환이 안정화된다라든지 유가가 안정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타날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연말까지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고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